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꾼이 새로 뽑혔습니다. 지역 발전과 여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 속에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됐는데요.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병원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1대 총선 당선되신 거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선부터 총선까지 지난 몇 개월을 긴장된 시간 속에 보내오셨을 텐데 이 초선에 당선됐을 때와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선거 당일에 어떤 기분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모든 선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람을 좀 떨리게 하고 네. 긴장시키는 게 선거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출구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손에 좀 이렇게 좀 땀도 잡히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어머니 은평에게 행복할 권리를 드리겠다라는 그 초심 잃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거 당일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의 응원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주민분들께 좀 어떤 목소리 들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느껴졌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여당이 잘해라. 더불어민주당한테 힘을 몰아줄 테니까 잘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뭐 지역의 현안들을 잘 풀어내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 난제, 국난을 극복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앞장서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의 안전망을 확축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과제들에 관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일하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강병원 당선인께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그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썼고 이번에도 같은 슬로건을 썼습니다. 저는 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에 저의 정치 철학을 다 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저희 홀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연신내에서 행운식당을 하셨어요. 그 식당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사랑을 듬뿍 두셨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행복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때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행운식당을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과 행복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은평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나눠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요. 좀 우리 지역에 친근하고 또 초선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원내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 모습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은평 그 보건원 자리에 그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유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GTX-A도 공사를 시작해서 24년에 개통을 하고 신분 당선 같은 경우도 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뛰고 있고 그리고 뭐 관내 무슨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젊은 의원이 잘하는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총선 은평 지역구뿐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으로 끝이 났잖아요. 이번 여당의 압승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 65%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고 방역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허둥지둥 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국난에 극복하는 모습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정치도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게끔 높아져야 되는데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막말도 있었고 삭발, 단식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삼류 정치는 추방하고 우리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국민 수준에 맞게끔 정치의 수준, 품격도 높이자.
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집권 여당이 180석을 몰아줬으니까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해서 우리 선진국인 우리 국민 수준에 맞게끔 정치도 품격 있게 해라. 라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현안을 조금씩 좀 짚어볼 텐데요.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민분들께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참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4월 28일에는 서울시 분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거 중간 점검을 한번 했고요. 예. 4월 29일에는 기재부 차관하고 또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들에 관해서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강남북에 교통에도 격차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뭔가 교통을 위한 균형 발전도 필요하고요. 네. 우리 특히 이 수도권 서북부 쪽에는 많은 신도시들이 들어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한 광역 교통망 대책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꼭 필요하고요. 2018년에 어쨌든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만들었고 19년에 중간 분석 결과 나왔는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시원하게 결과를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계속해서 기재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간 분석 결과가 나올 때는 2017년 거를 썼거든요. 예. 근데 19년도 최신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영을 해달라. 이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18년 예타 대상 사업이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가 됐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도 유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이 GTX-A가 만들어지면은 신분 당선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훨씬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GTX-A 같은 경우 장거리 노선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신내에서 서울역, 강남의 삼성역. 그런데 신분 당선 같은 경우는 완행, 국도와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GTX-A가 신분 당선에 인한 교통 수요를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이 기재부가 다시 한번 예타를 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수요를 반영하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케 정세균 현 총리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고 계시고 이낙연 전 총리 또 이번에 새롭게 오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오시는 분도 이게 첫 번째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요. 힘을 합쳐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로와 관련된 이 활성화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거는 지금 이미 서울시가요. 이 연신내역과 불광역 사이에 이 통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이름이 연신내 불광 발전 기본 구상 수립이고요. 2011년 4월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연신내와 불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신내는 지금 GTX-A가 공사 중이고 24년 6월 말 늦어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광역을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연신내 불광 이 통일로 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서울시립대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서울연구원도 들기 때문에 산학연의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의 기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경제에 활력이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GTX-A가 개통하게 되면은 정말 찾기 쉬운 은평, 찾고 싶은 은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들을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 통일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지역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갈등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이 갈등 협의 기구가 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가 지역에 굉장히 갈등 사안으로 있지만 아마 이 광역 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이런 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갈등이 있다라면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은평구, 고양시 그리고 주민 대표,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당시 고향 을의 정재호 국회의원과 함께 그 광역자원순환센터 예정부지를 가봤고요. 그렇게 하면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는 국무조정실이 주제가 돼가지고 서울시, 환경부, 은평구, 고양시가 모여가지고 대체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그래서 대체부지 논의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께서는 우려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빨리 은평구와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 고양을의 새로운 당선자인 한준호 당선인과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양 국회의원이 노력하자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교육 환경 개선에 좀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은평구에요. 초중고가 몇 개가 있냐면요. 초등학교가 30개, 예.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8개입니다. 모두 66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구에 이렇게 학교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50년 넘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불광초등학교라든지 가련초등학교라든지 대조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5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교육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은평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많고 또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있으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몇백여 개의 교육 관련 예산들을 가져왔던 것을 주민들께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가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신축을 하면서 신축을 할 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예. 신축하면서 교사도 새롭게 만들지만 체육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된다라 그러면은 그 주변에 주차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에 체육관이 신설되니까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학생들은 또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좀 계획들을 좀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이 관내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육과 관련된 공약 중에 미래교육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네. 더 말씀드려 보면은 예. 제가 이제 은평 뉴타운 같은 데 보니까 뉴타운은 좀 이렇게 원래 계획했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와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한 4만 명 정도 계획하셨는데 지금 그 6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과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진초등학교 옆에는 학교를 증축을 했고요. 그리고 신도초등학교에 교실을 또 증설을 하고 예. 진관초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급 과밀화가 또 중학교로 넘어와요. 그래서 진관 중학교 같은 경우도 증축을 했고 신도중 같은 경우도 신도중 옆에 편입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에다가 신도중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내년 초에는 이 증축이 완료돼서 좀 학교 과밀화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총선 전후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 재난 생활비 문제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동안 이 논란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 국민에게 줄 경우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이럴 때 보여줘야 된다. 이게 복지 대책이 아니라 긴급 재난 지원 아닙니까? 긴급 대책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들의 삶을 챙긴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전 국민의 주자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총선 전에 전 국민에 다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셔서 논의가 어쨌든 결국 전 국민이 다 주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저는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한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지급이 될 텐데요. 이 국가에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국가가 이럴 때 있구나. 내가 끊임없이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의무만을 행하는데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꼭 입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들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를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한국형 뉴딜이 여러 가지로 저는 정책 분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한국형 그 그린 뉴딜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보면은 코로나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차를 몰지 않고 공장이 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서 예. 새로운 파란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린 뉴딜, 이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하나의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디지털 뉴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 비대면으로 많은 교육도 되고 진료도 되고 뭐 회사에서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디지털 뉴딜도 이 기회에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굉장히 강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바이오 뉴딜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의원의 본업은 입법 노동자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법안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어쨌든 나라 일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게 본업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한 지역의 현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본업은 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 사회는 이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자.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화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저는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개혁들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에 대한 개혁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각 분야에 필요한 법들이 무엇인지 많이 정말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챙겨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더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도 좋은 입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선 일대와는 지금 또 한 번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실 때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지를 해주셨던 주민분들 그리고 국민분들께 또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대 전반기에서 저는 기재위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의 모든 재정 정책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도 논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저출생의 문제도 심각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심각합니다. 이 고령 인구에게 더 많이 일할 수 있게끔 오래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국가의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요즘 65세, 70세가 되어도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장기적인 과제들을 풀어내는데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 좋은 법 만들어서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활동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4년도 품격 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